자, 여기 이제 처음에 중세 부분은 이제 게르만족들이 나오거든요. 자, 게르만족은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게르만족들은 그 주로 발트 연안이나 스칸다비아 반도에 거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칸다비아 거주했던 사람들 나중에 노르만족이라고 하죠. 노르만족. 그래서 이 노르만족도 이제 게르만족들의 한 일파예요. 그래서 이제 거주하면서 일찍이 남하하면서 노마의 국경선인 나일강과 다뉴브강 북쪽 지역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본격적으로 그 이동하기 전부터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일강하고 그 다뉴브강을 경계로 이제 자리 잡았고, 타킨투스에 의하면 로마 제정기의 게르만족들은 부족 사회를 형성한 단계에 있었고, 촌락에 거주하면서 농경, 목축, 사냥을 종사하면서 약간의 금속기 제작 기술도 알고 있었으나 문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느 정도 사회계층이 분화되고 있을 때 그 소수의 귀족과 자유민, 해방민호가 노예의 구분이 있었다. 걔들만의 어떤 정치적인 매우 엉성하였다. 아직 국가라고 할 만한 조직 통치기가 없었고, 또 수장이나 족장도 전사인 자유민인 민회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수장이나 족장의 모임에서 논의한 내용의 사항을 민회에서 승인 내지 거부하였고, 재판도 자유민의 모임에 상행해졌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보시면 종사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게르만 자유민들은 가장 인적 그 유대가 강한 것이 종사제다. 종사제는 뭐냐 하면 수장이 있으면 수장이 이제 그 뭐냐면 수장들은 저마다 이제 무기와 식량을 공급받고 그 대신 싸움터에 충성을 쌓은 종사들을 거느린다. 그러니까 수장은 뭐냐, 이 종사제는 쉽게 말해서 그 당시 게르만족들이 농업도 하고 수렵도 했거든요. 근데 생산량이 낮다 보니까 그렇게 뭐냐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약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되게 이 수장들이 그 약탈에 앞장섰던 행동대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다른 무리들 이끌고 와가지고 옆 동네 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 깡패 무리들 일종의 종사다라고 보면. 그래서 이 수장이 그 앞장서서 약탈을 해오고 같이 나눠갖고 대신에 이 수장한테 충성을 하고, 이걸 종사제도라고 하는데, 이 종사제도가 후에 봉건제도의 주종제도의 중요한 기원이 된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게르만족들은 원래 고유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동 직전에 많은 부족들이 로마 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은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였다. 근데 예조 프랑크족 같은 건 다른 경우에, 프랑크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어요. 다신교를 믿는데 받아들일 때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타나시우스파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를 개종한 게 아니라 원래 다신교를 믿고 있다가 뭘 받아들인 거죠? 아타나시우스파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게르만족들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로마의 민족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민족 이동과 관련된 그 전에 내용 중에 그 기본 강의 내용 중에 이제 그를 한번 볼게요. 거기에서 이제 게르만법을 볼게요. 자, 이 게르만법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어디에 나왔냐면 그 유럽 중세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 책에 유럽 중세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그 되게 두꺼워요. 그 한 1000페이지 넘는데 1000페이지도 동양사 개론이나 뭐 그것처럼 포인트 9나 10이 아니라 뭐 6포인트, 7포인트야. 아주 짜잘한 글씨로 해가지고 진짜 도표도 하나도 없어. 지도도 없고 그런 책이 있는데 이걸 그래도 나와요. 가끔마다 나와. 2년에 한 번씩. 진짜 어려울 때 이제 툭툭 튀어나오면서 나오는 건데, 저 솔직히 말해서 이걸 1000페이지 넘는 거 그거 아주 조그만 글씨 있는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거 나오면 뭐 틀려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근데 예전에 나왔던 거 보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기본 교재 내용에다가 그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을 냈어요. 기초가 관련된 부분만.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예전에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게르만법하고 로마의 법을 이제 비교한 문제가 나왔어요. 09년 기출문제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게르만 사회에 대해서도 잠깐 물어봤는데요. 자, 게르만법은 아까 이제 읽었듯이 재판이 있었죠. 그래서 재판할 때 특징이 뭐냐면 피해자가 법정에 고소를 하면 피고는 법정에 출두 및 소환을 해야 돼요. 그럼 출두하지 않으면 범법적 선언을 해.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러면 이건 로마법하고 이제 한번
그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노마법은 준사형주의라는 거 있어요. 준사형주의. 자, 준사형주의를 하려면 현대법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현대법에서는 대개 보면 이제 일단 고소가 들어오잖아요. 예. 자, 작년에 저도 한번 고소를 해봤어요. 예. 네, 고소를 했으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그 판사가 기소를 하죠. 아니, 먼저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를 하죠, 경찰이. 수사를 하면, 그 다음에 검사가 뭐예요? 기소를 하죠. 그리고 기소한 다음에, 재판관이 뭐죠? 재판을 하죠. 재판한 다음 형벌이 집행이 돼요. 이게 이제 뭐냐, 절차거든요. 근대법의 절차예요. 집행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노마는 좀, 이상하게, 고소하고 이제 뭐냐면, 수사, 기소, 이렇게 단계가 국가가 안 해줘. 국가가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민간의 개인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대 범죄가 아니라 뭐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 개인 간의 범죄는 고소, 수사, 기소를 뭐냐면 국가가 안 해줘요. 이건 누가 하냐? 일단 개인이 하는 거야. 개인이 이제 범인을 잡아서 피의자를 잡아가지고 수사를 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기소한 다음에 데리고 와가지고 강제 데리고 와가지고 재판장에 딱 앉혀야 돼. 재판은 누가 하는 거죠? 국가가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일종의 국가에서 최종 재판을 하지만 여기 이제 고소, 수사, 기소 단계 이런 것들 다 개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재판정까지 앉히는 것까지. 그래서 이걸 준사형주의다. 그러니까 공법에 의해서 처벌되지만 국가의 법에 처벌되지만 소송 진행상 국가가 할 역할이 재판이고 나머지 업무는 누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사형. 그러니까 개인이 처하는 벌 중에 약간 개인이 처하는 벌은 아니지만 그에 비슷한 어떤 업무 역할을 한다. 왜? 판단과 집행은 국가가 해주지만 그 전 단계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준사형주의라는 게 그 로마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보여. 메소포타미아도 애가 잡아와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정까지 일단 앉혀야 돼. 그 재판하고 나서 집행은 국가가 해주는 거야. 예. 자, 근데 여기에서 게르만법은 준사형주의를 채택하지 않아요. 이건 좀 약간 선진적인데 일단 피해자를 자발적으로 오게 하고 국가 간섭해서 오지 않으면 뭐냐면 이 사람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국가가 좀 그리지만 공적 권력이 개입을 해서 일단 고소, 수사, 기소 단계 뭐 완벽하게 현대법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누가 개입한다? 부족이 개입을 해버린 거야. 공적 권력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로마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그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제2 유무를 보죠. 제2 유무는 로마법하고 이제 관련돼 나오는데 로마법은 얘가 유죄를 판단할 때 지금도 지금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 그 다음에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뭐냐면 자백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증언 같은 거. 이걸 이제 가지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게르만법은 이런 걸 가지고 안 해. 어떤 식으로 신 앞에 선서를 해요. 부족신에게. 또 아니면 기독교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선서를 해. 그러면 하나님의 선서하고 나는 깨끗합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할 경우에 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최종적 판단은 시제법을 가지고 해. 시제법이라는 것은 고난을 겪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건데 자, 쇠 막대기를 빨갛게 달아요. 그래. 그래서 한번 지게 해. 그러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상처가 한 1, 2일 내에 아물 경우에는 얘는 죄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일주일 이상 가면 죄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물에 빠뜨려. 그래서 물에 빠뜨려서 기어 나올 경우에는 죄가 없는 거고 기어 나오지 못하고 하면 뭐 나중에 구해주겠지만 죄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상당히 원시적인 법이죠. 예. 그래서 종전에 로마법의 증거와 어떤 그 자백의 증언에 의한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시제법이 이제 한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중세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이 시제법이 문제가 되니까 이 교회법 안에서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걸 이제 철저한 회의가 나태는 공회인가? 그건데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이제 끝났어.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벌금형이야. 그 당시 뭐 감옥소에 집어넣고 그런 것들은 없었고, 그 시설도 없었고, 예전에는 다 죽이거나 그냥 복수를 허용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죽이거나 복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부족원들 간에, 다툼이 나죠. 사형을 처하거나
아니면 복수혈관, 특히 복수혈관 쪽에는 서로 간에 뭐야, 복수해. 악순환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기 위해서 그걸 했다. 이게 상당히 상식적이지. 지금도 복수 한 번 하면 안 되죠. 내가, 어떤 얘가 나 아버지 죽였어요. 그럼 내가 가서 이제 사적으로 들어가서 죽이면 어떻게? 나도 잡혀 들어가는 거야. 왜 복수를 허용하지 않냐? 그 군대법에서는 복수를 허용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복수의 악순환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죽였으면 내 아버지면 그쪽 아버지 죽이면 그쪽이 날 죽이고 또 가족이 더 죽이고 그게 부족 전체가 싸움이 일어나잖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개인의 복수 학대에 막기 위해서 전투와 소신을 막기 위해서 벌금을 했다. 이런 게 특징이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의미는 뭐냐면 이 게르만법은 상당히 원시법이고 매우 단순해요. 그리고 이제 게르만법은 이제 법이나 성문화되지 않고 왜냐 게르만족 자체가 그다음 문자 생활을 안 했으니까 부족의 간섭을 구조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가 이제 어느 성립되고 나서 산리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체계화돼요. 이건 나중에 일이고 자, 그 다음에 법이라는 건 로마법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근대법하고 비교하면 되게 보면 이제 의회에서 이제 통과된 법이 이제 밑에서 이제 적용되는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뭐 체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위에부터 부과된 게 아니라 뭐 황제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인사 내린 병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법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종 간섭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법이 위로부터 부과된 법령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무슨 법일까요? 이건 로마법이죠. 근데 이것은 게르만법이에요. 이거는 뒤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그 게르마니아에서는 그 게르만 부족회를 가지고 보면 게르마니아에 적혀 있는 부족회를 보면 상당히 현대적 민주주의 어떤 요소가 있다.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반론이 있어. 재판 반론. 그래갖고 있는데 그냥 이건 그냥 보세요. 그냥 이거 뭐 시험 문제도 안 나올 것 같아. 일단 저거 적어놨고 그러면 이 게르만법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 중세법에 영향을 줘. 이게 이제 뭐 역행이라고 할까요? 원래 로마법이 더 우수하잖아요. 근데 로마법보다 이제 중세 중기까지는 이 게르만법이 통용이 돼. 그래서 중세법에 이제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로마법을 변형시키죠. 로마법이 있긴 있는데 이 로마법이 게르만법에 통합이 돼버려. 특히 이제 뭐냐면 증거보다는 시제법이 있잖아요. 그 유무죄의 어떤 판단에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로마법이 게르만 부족법으로 대체되고 기존의 로마법도 게르만의 안전이 이상한 변질된 형태로 나타났다. 근데 이 중세법에 바탕 게르만법에 바탕 중세법이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이게 언제든 중세 후기 때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가 운영한 그 법에서도 이제 게르만법이 점점 없어지면서 예전에 잊혀졌던 그 로마법이 다시 부활이 돼. 왜냐하면 이제 이 로마법 자체가 이제 공적 질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공적 영역이나 질서를 강조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거든. 그러니까 로마 그 교회나 이제 국가가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게르만법보다는 이제 뭐냐면 이 로마법을 이제 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두 없어지게 되는 거야. 시제법도 이제 점점 없어지게 돼요. 이런 법들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게르만법이 예전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서양사 개론 내용을 볼게요. 자, 그 서양사 개론 보면 이제 그 4세기 때 훈족이 여기 쳐들어오죠. 이 훈족은 그때 이제 아틸란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시쫓고 다녔는데 전쟁의 신이야, 거의. 근데 이 아틸란이 전쟁을 잘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훈족 자체가 유목민족이잖아요. 근데 유목민족은 아틸란 같이 카리스마적 인물이 나타나면 단합이 잘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그러니까 훈족은 잠깐 왔다가 없어지게 돼. 이 훈족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되게 훅노족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훅노족. 훅노족은 이제 후한시대 때 남홍노하고 무슨 홍노 분열돼요? 북홍노도 분열되잖아요. 예. 그래서 남홍로는 이제 하나 됐고 밑으로 만리장성 내려가서 북홍로는 계속 서진을 하죠. 그래서 인도 쪽으로 그 보면 이제 에틸란이라는 그 민족이 인도 쪽으로 들어온 민족이 에플라 그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양 쪽으로 이제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뭐 하나 서지예요. 하여튼 훈족이 이제 해가지고 여기 동고투족을 쳐. 이 동고투족이 이제 옆에 있었던 반달족이니 뭐 서고투를 쳐. 그러면서 이제 훈족의 대규모 이동이 들어와요. 훈족도 보면 유럽을 다 시쫓고 다녔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이동 경로를 이제 쭉 보면, 여기 뭐 앵그르와 섹슨족 있어. 앵그르 섹슨족. 여기가 이제 거기 덴마크 부근에 살았던,
애들인데 애들이 어디로 건너오냐면 이제 여기 영국 쪽으로 가요. 그래서 앵글섹스 왕국을 친왕국을 만들죠. 이 친왕국을 여기에 살고 있던 켈튼족은 어디로 갈까요? 켈튼족은 여기 웨일즈 지역, 저쪽 스코틀랜드 지역, 그 다음에 아일랜드 지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는 영어 쓰잖아요. 지금 뭐 아일랜드라든지 뭐 스코 다 영어 쓰죠. 근데 예전에 켈트너가 있었어요. 켈트너가 지금은 사오지만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제 보면 여기 그 네덜란드 쪽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프랑크족이거든요. 프랑크족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이동해서 어디도 이 당시 이제 갈리아 지역 프랑스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그 다음에 동고트족은 한바탕 또 뭐냐면 또 그 이탈리아 북부를 시줬고 한때 이탈리아 북부를 지배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눈여겨 반달족인데 반달족은 얘네들 좀 웃겨. 여기에 있었다가 독일 지역에 있었다가 요네들 이동해서 이제 이탈리아 한번 시줬고 다니고 약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이게 잘못해. 이게 롬바드족이네. 롬바드족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를 이탈리아 약탈하고 갔고 그 다음에 반달족은 여기 있었죠. 예, 제가 반달족 선물해서 반달족 이렇게 해갖고 프랑스를 거쳐다가 요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 쪽으로 넘어가. 그리고 스페인을 건너서 다시 아프리카에 넘어가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반달 왕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그 어거스틴 여기 살았잖아. 그래서 반달 왕국이 이제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서고토족은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한번 여기 취직고 다니다가 노마에 그게 원래 프랑스에 정착하려는데 쫓겨났죠. 누구한테 쫓겨나?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 클로비스에게 쫓겨나잖아. 클로비스 쫓겨나고 건너와서 피레네 선명 넘어와서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서고토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근데 얘네들은 지리적으로 좀 안 좋은 게 나중에 이제 운미하드 왕조. 예, 운미하드 왕조가 이 서고토 왕조를 멸망을 시키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바스 왕조에서 쫓겨난 그 일족이 운미하드 왕조 여기 세우죠. 운미하드 왕조. 요즘 우마야 왕조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운미하드 왕조라고 하지 않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럼 그 북쪽에는, 저쪽 덴마크나 이쪽 북쪽에는 또 무슨 족이 있었죠? 이는 노르만족도 있었어. 이 노르만족도 원래는 게르만족도 일파였는데, 게르만족도 이동할 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9세기 때 갑자기,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노르만족도 이동이 또 일어나지. 그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볼게요. 여기 앞부분에 여기. 자, 노마의 변경지대 위주한 게르만 3세기 때부터 노마 문화 영향을 받고 노마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처음에 개인적 혹은 집단적 노마가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했죠. 개인적으로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들어올 땐 노마가 됐는데 집단적으로 들어올 땐 노마가 되기 힘들어요. 이런 구조가.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4세기 때 부족 단위로 아예 그냥 노마군에 편입해서 동맹자 자격으로 그 노마군의 지휘 아래 국방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5세기 때 게르만 출신의 노마군 사령관이 등장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어디까지나 평화로운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일반적인 민족 이동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이동은 4세기 후반 때 들어졌죠. 그때 이제 했던 것이 훈족이야. 훈족이 이제 동고토를 치고 동고토가 또 서고토를 치죠. 그러면서 대규모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훈족이 게르만뿐만 아니라 노마도 공격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마군과 싸우고 동노마군과 싸우고 막 시쫓고 다녀. 약탈도 하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훈족들에게 밀린 서고토족은 다뉴브강을 넘어서 불가리 이동하고 아드리노프를 거쳐서 동노마군을 격파하고 콘스탄티노플 접근하였으나 방비가 견고한 걸 보고 진로를 바꿔서 발칸반도로 들어왔다. 여기에서 이제 서노마는 민족 이동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게르만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훈족들. 근데 동노마는 이렇게 그 서고토나 훈족들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격퇴를 했어요. 왜냐면 상당히 동노마는 그 이후로 동노마가 좀 견고했어요. 네, 견고했고 그다음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견고한 성체로 이루어졌죠. 테오도시우스 방벽이 있어갖고 거기 넘어가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동로마는 돈을 주고 이들을 또 물리쳤어. 올 때마다 돈을 주고 보내요. 다른 쪽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교력을 통해서 이들을 물리친데 반해서 서로마는 군사력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러니까 직방으로 당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서고토족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했는데, 자 이들이 이제
알라디의 이제 지휘하는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를 이제 약타하고 다시 북상해서 이탈리아 들어가 로마를 약타하고요. 그는 다시 이제 그 알프스 넘어 갈리아를 거쳐서 에스파냐 자리 잡고 왕국을 건설했다. 그래서 이게 서고토 왕국이죠. 요때 잠깐 프랑스에서 이제 클로비스한테 쫓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6세기 후반에는 카토를 개종하여 후에는 원주민과 노마심의 융합이 진행됐으나 8세기 때 이슬람 공격을 받아 서고토 왕국이 멸망했죠.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가 이제 뭐냐면 요때 이슬람 공격받고 이베리아 이슬람화돼요. 근데 이때 이제 기독교인들 서고토 왕국의 자녀 세력들이 어디로 갔냐면 계속 다 멸망한 게 아니라 한 10% 20% 살아남았어. 어디가 피레네 산맥 쪽 있죠. 거기에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조그만 왕국들 몇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 기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생충처럼 이렇게 기생충을 막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에스파냐 왕국, 그러니까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그 이슬람 왕국들이 분열이 되거든요. 여러 왕국도. 그때 이제 재정복 운동을 하는 바탕이 돼요. 요 왕국들이, 자녀 세력들이. 그 다음에 지금의 독일에 잡은 반달족들은 서고토과 같은 시기에 이동을 했고 갈리아를 거쳐 남부 에스파냐에 자리 잡았다. 그러다가 다시 뭐냐면 그 이동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들 수도 로마에 반항했던 북아프리카 로마 총대의 지원을 받아서 아프리카 건너 오히려 이걸 점령하고 나서 동지의 카르타고 수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함대를 건설해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해안을 수시를 하고 또 심지어 로마까지도 약탈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게 남아서 반달리즘이라는 게 남았죠. 예. 그래서 격심한 야만적 파괴행을 반달리즘이 남길 정도로 했다.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반달 왕국은 나중에 그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반달 왕국은. 자, 이들은 이제 이단이었던 아리우스파를 믿었고요. 카톨릭 교대를 받게 됐어요. 예. 자, 이와 같이 게르만족의 대거 이동의 대륙의 정세가 급격해지니까 브레타니아에서 주둔했던 로마 군단 철수하게 되고 그 이후 그 자리에 이제 누가 되면 저쪽 그 북부 독일과 덴마크에 있었던 앵그로와 섹슨족이 건너오죠. 오늘날 이제 잉글랜드를 차지하는. 그래서 이 앵글 섹슨 왕국을 건설해요. 그래서 이게 7개의 앵글 섹슨 왕국이 됐다가 나중에 통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에 원래 살았던 켈턴족들은 다 어디야? 스코틀랜드나 그 웨일즈나 아일랜드족으로 가죠. 그래서 요 지구는 켈턴족 지구 남았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같은 성 패트리의 전도 때문에 카톨릭을 개종했고 그 수도사 출신들이 역으로 대륙에 전도 사업을 했다. 그 다음에 고토족의 압박으로 민족 이동을 야기시킨 후족은 5세기 초에 유럽에 나타나 루마니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체코, 나일강 건너 갈라서 동로마 선호 다 시쫓고 다녀. 그러다가 이제 그들은 살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이거 외워두세요. 이것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도자 아틸라 이 사람도 외워두셔야죠. 죽은 후에 훈족이 붕괴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목제국의 문제점이 이게 등장한 거죠. 카리스마적 인물이 등장하면 쫙 모였다가 한 인물이 죽으면 또 쫙 무너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 대부분 아시아로 이제 철수했고 그 뒤로 그들과 유사한 아시아 민족의 아바르족, 불가리아족, 마자르족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 아바르족하고 불가리아족은 동로마를 되게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수시로 이제 공격을 했고 마자르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우리 아시아 계통의 유목민족들이죠. 얘네들 이제 근데 9세기 때 한번 또 대규모 동유럽을 시쫓고 다녀. 그래서 이제 오늘날 어디에 하냐면 헝가리에 정착이거든요. 헝가리 가보면 거기 큰 평원이 있어요.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목축하기 진짜 편한 데가 있어요. 유목하기가 거기에 눌러 앉게 돼요. 예. 그래갖고 있는데 이 지금 마자르족은 아시아 계통인데 지금은 유럽인이잖아요. 지금 헝가리 가보면 지금 헝가리에서 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거기 이제 TV 보시면 헝가리인들 다 뭐예요? 유럽인들이죠. 아시아 계통은 안 보이죠. 그건 뭐냐면 오랫동안 혼혈됐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원래는 아시아 계통의 유목민족들 얘네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고투족과 이제 이탈리아 보죠. 혼족 제국이 무너지고 그들로부터 해방된 동고투족은 이제 이탈리아부터 이동하게 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게 동고투족이 세운 이탈리아 왕국을 얘기해요. 동고투 왕국을. 그때 국왕 테오드리 이거 외워두셔야죠. 국왕 테오드리 클로비스하고 거의 같은 시대 때 사람인데 자 국왕 테오드리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교육을 받은 탓으로 그리스 문화와 로마 제도를 존중했다. 그는 동로마 총독에 비슷한 지위를 누리면서 라반나를 수도로 해서 이 라반나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예요. 네.
요 지역은 동고토 왕국의 수도이면서도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유스타니우스 대제가 잠깐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총독부를 설치했던 곳이 라반나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자, 라반나의 수도에서 30년간 군사만을 장악하고 행정은 종래 로마 관리에게 맡김으로써 이탈리아 질서와 안정을 초래했다. 요거 외워두셔야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뭐 요번에 안 나오겠네요. 하여튼 뭐 한 10년 후에 나왔나? 하여튼 이번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이러한 평화로운 상황에서 사라져가는 로마문의 마지막 등불이 희미하게 남아 커졌으니 그때 누가 출연했냐면 보에티우스 황제, 보에티우스라는 철학자가 등장했어요. 예전에 7차 지도서가 있었어요. 7차 교과서. 그 천재교인가 거기에 잠깐 이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보에티우스가.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라틴어로 번역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관한 논문을 약간 번역한 데 그쳤다. 그는 말년에 수아일정에서 천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썼어요. 천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외부적인 그 불온을 두려워하거나 이에 절망하지 말고 자신의 내부의 수수 행복을 찾을 걸 권고한다. 뭐 일종의 정신승리 같은 걸 이제 강조한 것 같은데, 자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은 이름은 외워둘 필요 있어요. 일단 뭐 그 사람의 사상이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겠지만 이름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테오도의 사후에 이제 동로마 유스티아 황제가 이제 로마의 영의 회복 사업을 착수하면서 그 당시 북아프리카의 반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다음 동로마군은 시칠리아를 점령한 다음 이탈리아를 상륙하고 그 다음에 동고토족을 물리치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유스티아 황제는 이탈리아에서 황제권 회복을 선언하고 그가 죽은 후에 아리우스파가 속한 롬바디아족들이 또 와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 부근에 롬바디아 왕국을 세우죠. 북부 이탈리아에 파비아 같은 것들을 세우고 그 다음 그 밑에 또 두 개 공국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에 대해서 동로마는 이 롬바디아 종국에서 이제 뭐냐면 침입을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라벤나에 총독을 두고 있지만 일부 지역만 뭐냐면 거점만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앞에 유스티아누스 대제 때 이제 이탈리아 반도 거의 회복했는데 롬바디아족이 와갖고 또 많이 뺏겼고 그 라벤나를 중심에 거점만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굴 보호할 수 없죠? 로마 교황을 보호할 수 없어. 그래서 예전에는 로마 교황이 동로마 황제의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보호를 못 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겠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클로비스죠. 클로비스. 자, 하여튼 밑에 이제 그 로마 교황이 쭉 나오죠. 네오 1세, 뭐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요. 자, 프랑코 왕국을 볼게요. 자, 프랑코 왕국은 되게 중요하죠. 요번에도 뭐 시험 문제 나왔고. 자, 갈리아 지방의 남부 롱강 계곡에 5세기 중요에 부두부두족이 이동을 했으나 갈리아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 건 프랑코족이다. 프랑코족은 원주진 나일 하두 지역에서 팽창 형태로 서쪽에서 남쪽으로 진출하여 갈리아 중심부를 차지하여 주변 지역을 세우고 확대됐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좀 본데 프랑크족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그 게르만족들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게르만족들은 여기 A에 있다가 곧바로 B로 뛰어넘어. 자기 원거지 버리고. 근데 이 프랑크족은 그렇게 아니야. A에 있으면 요걸 그대로 먼저 팽창해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단거리로 이동하죠. 가까운 거리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자, 그 당시 게르만족들은 그 당시 로마인들, 라틴족에 비해서, 아니면 라틴화된 사람들에 비해서 그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극소수 인원이 와가지고 이제 일시 정복은 할 수 있겠죠. 무력을 앞서서. 근데 워낙 수가 적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점점 불리한 처지에 빠지고 심지어는 봉기가 일어나면 또 물러나고 그래서 단기가 끝나. 근데 이 프랑코족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아타나시스파도 받은 것도 있지만 그들이 이제 그 원거지로부터 있기 때문에 원거지부터 짧은 거지에 있고 원거지 버리고 근거지 버리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지 버리고 온 게 아니라 왔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근거지로부터 계속 인적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프랑코 왕국의 장기 지속적인 원인 중에 이렇게 근거지를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근거지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짧은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그 프랑코 왕국이 장기 지속적으로 이제 뭐냐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하여튼 프랑코 왕국은 크게 이제 메로빙고와 카로빙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메로빙고 왕조의 창시자는 누구죠? 예, 클로비스죠. 클로비스는 이제 뭐냐면 여기 알라마니아족과 투쟁에서 승리한 후 카톨릭 개종하고, 이때 이 카톨릭은 뭐죠? 아타나시스파. 원래 다신교 믿고 있다가 아타나시스파로 개종하고, 그 다음에 아케테네 성직자의 원주민의 지지를 받아서 아리우스파 소고토족을 공격을 했죠. 물리치고 얘네들이 어디로 간 거야? 에스파뇰 후퇴하죠. 요게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클로비스와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문제를 좀 약간 쪼잔하게 내긴 했어요. 무슨 아리우스파까지 막 나오고 막 그런 거라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기독교 개종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안 내고. 자, 그 다음 대부분 게르만 왕국들의 당면에 그친 방면에 프랑코 왕국만은 유럽 중심부에서 자리 잡고 발전을 계속하여 새로운 시대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아까 원주지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팽창 형태로 이동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둘째로 아리우스파가 아니라 아타나시우스파, 카톨릭을 개종했죠. 로마 영민이나 교회 마찰이 없었다는 점. 이거 마지막 지리적 위치를 봐서 비잔틴 이슬람으로부터 직접적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점. 여기가 프랑스니까 일단 스페인 쪽으로 오는 그 적들은 어디에서 막죠? 여기 피레네 산맥을 막고, 그 다음에 저쪽 이제 이탈리아 동로마가 어쩌고 와요? 이탈리아 쪽으로 오겠죠. 이때는 알프스 산맥을 막아요. 해안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쪽 지중해 쪽 해안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자연적인 요충지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외에도 여기가 이제 이 갈리아 지역이 원래는 갈리아족들이 살잖아요. 근데 이 갈리아족들이 정복당하고 나서 급격하게 나티나돼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갈리아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상당히 나티나된 갈리아족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좀 선진적인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로마와 쉽게 교회에 또 결합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마와 게르만 사이의 형성이 큰 뜻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돼. 정리해서 보면 프랑코 왕국이 다른 게르만 왕국에 비해서 장기 지속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원주지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팽창 형태로 이동했기 때문에 원주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카톨릭을 개정했다는 거, 아타나시우스파로.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비잔틴과 이슬람 공격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지역이 예전부터 로마 문화가 발달된 지역이었다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 클로비스 이후에 게르만 특유의 이제 상속제도가 있는 분할 상속제야. 그래서 이제 그 왕자들에게, 그러니까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땅을 여러 명에게 나눠줘. 왕은 한 명이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밑에 여러 명에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 고육상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왕권은 점점 약해지고 누가 이제 권한을 갖게 되냐면 궁제가 권한을 갖게 돼. 그래서 국내부 장관 궁제가 권한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궁제가 그 중에 유명한 궁제가 누구냐? 찰스 마르테냐. 카를 마르테라고 하죠, 또. 예. 자, 이때 이제 누가 처도하냐면 에스파냐를 점령한 이슬람 세력들. 요 이슬람 세력들은 뭘까요? 움미아드 왕조죠. 움미아드 왕조. 우마이야 왕조. 이렇게 이제 요즘에 그런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 프랑코 왕국을 침입했어요. 그래서 이때 뚜르하고 뿌아띠에 두 군데서 누가 격퇴했어요? 이들 찰스 마르텔이 격퇴했어요. 그래서 그 찰스 마르텔이 이제 기병대가 있어요. 기병대를 통해서 격퇴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찰스 마르텔가 이제 이들을 격퇴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슬람 세력들 효율적으로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기병대 이용했잖아요. 근데 기병대를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종전에 그 은대지 제도 있죠. 로마 황제가 게르만족들에게 뭐냐면 일종의 사원 차원에서 주는 그 제도가 있었어. 그걸 좀 발전시켜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뭐죠? 기마병을 양성시키죠. 이게 이제 그 후에 봉건제도가 기원 중에 하나인데, 자, 하여튼 그의 아들이 피핀이 급기야 허수아비의 왕이었던 메르빙고 왕을 추방을 했죠. 그때 메르빙고 왕을 추방을 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교황이에요. 교황 스테판 2세인가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스테판 2세가 이제 누구야? 피핀에게 도유식을 하죠.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왕으로 승인을 해주죠.
그럼 피핀이 왜 종교적 피핀이 왜 교황하고 제의를 했냐? 피핀은 힘이 있죠. 권력은 있어. 근데 권력만 있다고 해서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왕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야. 이 말은 뭐겠어? 왕은 권위가 있어야 돼. 권위가 없을 경우에는 그 순간 왕이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뭐야? 적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권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권위를 누가한테 받아서 했냐면 교황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카톨릭 왕조와 그 다음에 교회가 유착 관계가 형성돼요. 예, 이거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비잔티움 제국 보죠. 이 비잔티움 제국은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좀 됐어요. 한 3, 4년 지났으니까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요거 이제 하기 전에 비잔티움 제국과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어디에서 이제 보냐면요. 아이고, 이게 한참 뒤인데. 어디다, 이게, 이거. 여기네요. 534페이지. 자, 비잔티움 제국을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을 시기별로 이렇게 정리를 쭉 해봤어요. 네, 표도 가지고. 자, 6세기 때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등장하죠. 요 사람의 업적은 꼭 외워두셔야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뭐 노마법 대전, 서방 정책, 아까 지금 것처럼 가보 노마제들 영점 많이 해보고 했고. 그 다음 7, 8세기 때는 이민족이 쳐들어.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야 돼. 자, 처음에는 사산족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 누가 쳐들어오죠? 이슬람이 쳐들어오죠. 요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자, 이것을 홀조 막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군간군제와 둔정병제를 실시했어요. 이것도 예전에 했고, 그 다음에 서방 정책을 포기하고 동방에 집중하고 영토가 그리스 안으로 영토가 축소돼.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라틴어만 사용했죠. 라틴어.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어를 사용해. 왜? 그냐면 국민의 대다수가 그리스 사람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선상 파괴 운동이 나왔고. 9세기, 10세기 때는 이제 자연동에 몰락하고 둔정병제가 붕괴되고 황제권이 약화되고 또 뭐 노르만족, 셀주크, 투르크, 뭐 불가족 이런 것도 공격받고요. 12, 15세기 때는 동지 중에 무역이 패권이 상실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을 베네치아와 제네바 상인들이 있고 잠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제3차 신자군 전쟁에서 무슨 제국이 성립되죠? 라틴 제국이 성립되죠. 요거 그러다가 다시 부흥했다가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해서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럼 동로마 제국의 정치를 보면 황제 교황주의다. 황제가 교황의 역할을 해요. 네, 선호만. 그래서 이제 그걸 언제 확립했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했는데, 근데 주의할 것은 황제가 교황이 아니에요. 네, 이건 이제 황제 교황주의도 말 자체가 좀 약간 서방 쪽에 의해서 좀 왜곡된 게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동로마 같은 경우는, 동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좀 영향력 행사는 해요. 근데 그 황제가 꼭 영적인 수장은 아니에요. 영적인 수장 아니고 따로 영적인 수장은 누구냐면 콘스탄티노플 수자 대주가 있어요. 다만 황제는 뭘 가지고 있냐면 콘스탄티노플 수자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의 소집권과 회의 내용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황제 교황주의가 그 구체적인 예를 하면 여기 첫 번째 콘스탄티노플 수자 대주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종교의 소집권과 회의 내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 쓰시면 돼요. 근데 황제가 교황이었다. 황제가 뭐 수자 대주교 콘스탄티노플의 최고 수장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어. 이거는 물론 수장의 의미를 이걸로 이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수장은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학계에서 많이 이게 이걸 수정이 됐어. 이거는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기출 예무로. 예. 자,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보죠.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6세기 때 황제가 됐던 사람인데 동로마제의 최고 정석이시고 이 사람은 출신이 그렇게 좋은 출신 아니에요. 흑수저야, 이 사람. 보통 동로마 황제 같은 경우에 세습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왕계가 한 두세 대 가다가 끊기고 어쩔 때 용병을 쿠데타에 나오고 반란에 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해. 원래 이 사람은 소장농 출신이에요. 아주 못 먹고 못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 그 삼촌이 따라갔다가 이 삼촌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장군 출신으로 이제 출세를 하고 이 사람이 잠깐 황제가 됐다가 그 뒤를 이어가고 황제가 됐던 사람이야.
자, 하여튼 그 사람이 동로마 최고 정성기를 누렸고요. 그리고 정복 활동을 하자. 이제 서방 정책이라고 예전에 서방의 그 서너마 영토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벨레사리우스와 나르센스를 파견해갖고 뭐 반달 왕국과 동고토 왕국을 정복하고, 그다음 문화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법 대전, 근대 민법에 영향을 미쳤죠. 그다음에 성소피아 성당을 중축했어. 여기 주의할 건 성소피아 성당을 만든 게 아니라 예전에 콘스탄티노플 때 그 성소피아 성당이 만들어지고 그때 한번 불타 없어졌거든요. 뒤에 그것을 다시 중건한 거야. 그래서 중축이란 말이 이제 맞아요. 어떤 데는 어떤 책 만들었다, 중축했다 이건데 실제 중축했다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동양식의 특징을 있죠. 동양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동양식이 아니라 동양식은 이제 그 오리엔트식 이렇게 보면 되겠네. 오리엔트. 네. 자, 그 다음에 문화집권, 중앙집권 체제 정비에서 중앙정부의 직접적 관할에서 전제적 권한을 강화했고, 견제공업이 발달했다. 양자법. 중국부터 양자법을 받아들여서 네스토파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중국에 도입을 했죠. 그래서 서유도에 전파시켰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시간 때 니케 민중반란이 일어나. 그래갖고 그때 이제 니케 반란을 간신히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 정부의 어떤 징세제도를 개혁하거나 관리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방지에 효율성 확산하고, 앞에 이제 교회제도 개혁이죠. 항제 교양주의. 요거 뭐 외워두시면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쓰라고 하는 문제 나왔고,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예전에 유스티아누스 황제 이름 쓰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되게 쉽죠? 근데 의외로 못 쓰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 생각이 안 나서.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세왕을 보죠. 자, 유스티아누스 죽은 후에 이제 7세기 초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 7세기 중반 이슬람이 치는 이 사산조 페르시아는 계속 동로마 제국 갈등을 빚게 돼요. 예. 왜 갈등을 빚게 되냐면 사산조 페르시아는 뭘 믿고 있죠? 조로아스교. 그 다음에 동로마교는 뭘 믿고 있죠? 동로마는 이거는 그리스 종교. 각각 국교죠. 그러니까 자기 종교는 막 강요하는 거야. 그래도 만약 자기들끼리 막 패권 싸움을 해. 그러다가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 동로마 제국을 싸우다가 양쪽이 쇠퇴했죠. 그 틈을 노려서 등장했던 세력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세력은 이제 산사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계속 이제 동로마 제국을 압박을 하죠. 그래도 효율적으로 이제 그 외부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 헤라클리우스 황제 때, 물론 정확한 기호는 이제 학계에 좀 위견이 많지만 대체 통설에서는 헤라클리우스 황제 때 군강구제와 둥정병제를 실시하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동로마 영토는 소아시아 발칸반도 일대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군강구제. 그러니까 군강구제는 제국의 모든 영토 31개의 군강구로 나누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령관이 군사권과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받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그런 식으로 그 군사령관에게 전반적인 지휘권을 주냐, 통제권을 주냐? 효율적 외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죠. 지역 총사령관이 뭐야? 독립화시킬 수 있잖아. 개길 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 둔정병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군역에 종사 대가로 토지를 주고 대신에 이들이 계속 군역을 종사한다는 조건에서 토지의 상속이 가능하다. 이게 둔정병제야. 그래서 군관군제와 둔정병 따로 다른 제도지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둔정병을 이끌었던 사람이 총사령관이에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서계에서는 예매하게 군관구제와 둔정병제를 두리뭉실해서 같이 소송해 놨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때 물어본 게 군관구제였거든요. 그래서 군관구제를 본래 안 쓰고 둔정병을 쓴 사람들이 군관구제 맞다고 우기고 막 그랬는데 다른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연결될 수 있어서. 근데 나 듣기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답안 채점을 했다고 그래요, 서기에. 그래서 지금 서양사 교수들이 좀 약간 나도 좀 불만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는 한국사 교수들은 좀 자기 분야 아니어도 좀 제대로 좀 답을 쓰거든요. 근데 서양사 같은 경우에 문제를 이 사람들이 좀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역사가 아닌지 몰라도 되게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하다.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된 문제를 낼 때는 정확히 내는데 문제는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내면 서계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내요, 교과서나. 근데 문제는 서계나 교과서가 두리뭉실 쓰였거나 틀린 것도 있거든, 그 내용.
그거 갖다 내는 거야. 그냥 그걸 답안으로 달아놔. 그냥.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계속 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인데 틀린 것도 외우고 있어. 그냥. 이게 잘못된 거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예. 자, 하여튼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성상숭배 금지령이죠. 이게. 성상숭배 금지 배경을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첫 번째로는 이슬람의 어떤 철저한 우상금지. 예. 비형상주의. 비형상주의 뭐냐면 인간의 어떤 사고를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신의 모습을 그릴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신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 그 자체도, 그 조각을 한 것 자체도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론에 불과하다. 우상숭배다. 그건 이제 뭘 이제 얘기하냐면 이슬람 세력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너네들 뭐 10계명에 우상숭배 금지하라고 했는데 너네 뭐 예수상 만들어놓고 하지 않냐? 예수상은 다 누가 원래 예수냐? 아니야, 다 신의 모습을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거 아니냐? 조각사가 아니냐?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 성상에 대해서 없앨 필요가 있겠죠. 나름대로 그 반격 차원에서. 그 다음에 성상 지지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면 수도원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로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서노마 같은 경우에는 교회 중심이 되게 보면 일반 교회거든요. 일반 그 신도들 접한 교회들인데 성당이죠, 일종의. 근데 동로마 교회는 성당보다는 수도원이 되게 강해. 수도원이 그 자체적으로 뭐냐면 신도 크고 경제적인 어떤 토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제적 영향도 있고. 그래서 수도원이 토지가 많아. 그래서 그 수도원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수도원의 토지를 강타시켜서 그 성상 지지 세력이었던 수도원 세력들을 뭐냐면 약화시켜서 성상숭배 금지했다는 어떤 실시 배경이 되기도 해요. 예, 이걸 봤다고 이제 그걸 탄압하려고. 자, 이 두 가지 측면 꼭 외워두세요. 이슬람의 철저한 우상숭배 금지, 그 다음에 선상지지 세력인 수도원 세력 약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성상숭배 금지는 레오 3세 때 처음 이제 했고, 잠깐 이제 허용했다가 레오 5세 때 또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게다가 833년에 성상숭배 금지를 처리했어. 주의할 것은 그럼 지금 그리스 정교는 성상숭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보면 도식적으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카톨릭은 성상숭배를 하고, 그리스인은 성상숭배 금지한다. 그거 아예 틀린 거예요. 그 개념이야. 성상숭배 금지한 거는 그 그리스 정교의 역사상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짧은 시기 때 불과한 거야. 이걸 좀 약간 극대화시켜갖고 이게 도식화시키고, 그런 거죠.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오개념이에요. 자, 하여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누구의 침해부터 멸망당해요? 오스만 투르크의 침해 멸망당했죠. 자, 비잔틴 문화의 특징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계승해서 있고, 그리스 종교를 결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의 비교가 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로마 교황, 정치 교육과 종교 교육을 분리됐고, 그리스 종교는 황제 교양주의, 황제가 정치 종교권을 장악하고, 중심이 로마, 그 다음 콘스탄티노플인데,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나중에 이슬람 세력에 함락되죠? 그러면 수도가 모스크바가 돼요. 모스크바. 그래서 나중에 로마 왕조는 사실 로마 황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 짜르라고 하잖아. 짜르. 그리고 이제 독수리 문장 그려놓고 로마의 상징. 그리고 제3의 로마를 모스크바라고. 이렇게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요게 표가 금지 잘못했는데 이 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성상숭배 맞아. 포기를 위해서. 근데 성상숭배 금지령은 아니다. 성상숭배 금지를 잠깐 일단 했지만 지금 성상숭배를 해요. 그 다음에 교임의 체계에 보면 체계적인 신앙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제 스콜라처럼 있고 여기는 원시 그리스처럼 개성하며 좀 약간 육감적인 어떤 것들이 신앙을 체험 같은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보면 저도 예전에 몇 번 끌려갔는데 기도원 가보면 막 성령 받다고 하잖아요. 방언하고 막 소리 깨끗 지르고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저 교회 가서 그때 어릴 때 좀 이해가 안 돼서 성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성령 아무리 저도 소리 깨끗 지르도 안 보이더라고 내 눈에는. 신앙심이 약해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교회 중심지는 뭐죠? 일반 성당이죠. 여기에 교회 중심지는 뭐죠? 수도원이에요. 네, 수도원 세력들이 상당히 크다. 자, 예술적으로 보면 이제 비잔틴 양식이 이제 발달됐는데 대표적인 게 소피아 성당이죠. 외관이 웅장하고 모자크 방식, 돔 양식, 그 나중에 이슬람 양식을 영향을 주고요.
샘이다, 그 다음 필사폰 첫머리에 도형에 큰 장식 그리죠. 그래서 많이 봤을 거예요.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뭐 이렇게 I자가 있고 이렇게 쭉 영어가 쭉 나와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콘 같은 게 뭐냐면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성상 숭배의 여파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상은 성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숭배하기 때문에 금지시키는데 대신에 이제 이콘은 그 시기에 그 성상이 아니라 성화를 만졌어. 근데 자세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좀 약간 상징적으로만 표현했어.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각한 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성화상은 성상 숭배에 금지한 대안으로 나왔던 거다. 독특한 양식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경제적으로 이제 보면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그 통제 경제에 계승을 했고, 그 다음에 식량하고가 군대 요새 농업을 중시 여기면서도 동서무역의 중개지로서 열심히 했다. 특히 이 콘스탄틴 그 노플이 상당히 유명하죠. 기독교 세계에서 인구 한 거의 50만이 넘었고, 그 동서 교통의 유축에서 콘스탄티노플가 세계 산업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 비잔티움 제국이 거의 1000년 동안 지속됐던 것이 다 콘스탄티노플 때문에 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콘스탄티노플에서 중개모의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자체가 하나의 요새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요새가 이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있으면 요 바다로 해갖고 골드만 해가지고 막아버리고 쇠사슬로.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성벽이 하나 있어.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있어요. 그 앞에 해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민족들이 여기가 잘 사니까 툭 하면 건들거든. 맨날 쳐들어와. 근데 요 장벽을 넘지 못해. 테오도시우 그 장벽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다가 그러면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용도를 좀 주거든. 그러면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물론 나중엔 몇 번 뚫리긴 해요. 2번 뚫려. 그 라틴 제국 할 때 뚫리는데 베네치아인들이 돛대 있죠. 돛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그 성벽에 걸어. 그리고 거기에 기어 들어가고 뚫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뚫은 게 아닌데 잠깐 그 연문이 있었어. 연문에 싸우다가 연문을 이제 깜빡 잊고 열어놨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온 거야 실수로. 그러니까 그 성벽 자체를 뚫고 들어온 건 한 번도 없어요. 꼼수를 가지고 들어온 거지. 그만큼 이제 천의 요새지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콘스탄티노플과 관련된 내용이 그 좀 실어놨으니까 좀 읽어보세요. 그 관련된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보면 서유럽 세계의 방파제 구실했고, 그 다음에 서유럽에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들이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당하고 나서 그 학자들이 와서 그 이탈리아에 가서 그리스 고전을 전파시킨 데 큰 영향을 주죠. 특히 플라톤 철학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동유럽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동유럽의 슬라브 문화권에 특히 영향을 주고, 그 그리스 종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이제 무슨 문화를 이제 뭐냐면 그 널리 문자를 만든 키립 문자를 만들어요. 키립 정제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동로마 슬라브족들이 이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자 생활도 하게 되죠. 키립 문자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의 영향을 받은 게 슬라브인데, 슬라브는 이제 원래는 동북부에 거주했다가 남하를 했던 민족이고, 그 비잔틴 황제가 이제 슬라브족들의 전도의 목적으로 키릭과 메토티우스 형제를 파견하죠. 이 과정에 피리 문자를 발견하고 슬라브를 복음서를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슬라브족들은 지금 상당수가 서쪽의 슬라브는 카톨릭에 영향받았지만 동부 슬라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를 중심한 그 지역은 뭘 믿어요? 그리스 종교를 믿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슬라브족들은 크게 서방의 슬라브 족과 동방의 슬라브, 동슬라브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서방적인 카톨릭은 서방에서 받아들였고 대표적인 폴란드, 보헤미아, 헝가리, 크로아티아고 동방의 러시아 영향받은 그러니까 비잔틴 영향받은 사람은 그리스 종교, 세르비아, 불가리아, 러시아 이런 지역이죠. 자, 러시아는 그 9세기 때 이제 기록에 보면 노르만족들이 노보고로드 공국을 이제 그 세웠는데 이걸 확장해서 키예프 공국을 만들었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이제 1세가 되게 유명한데 이 당시 이제 그 비잔틴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비잔틴 황제가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이때 먼저 블라디미르 1세가 이제 요청한 거지. 너의 그 뭐냐면 딸인지 아직 저희 동생인지 그 공주를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대신 조건이 뭐냐? 이교도 기독교 교회에 보면 이교도가 결혼 못한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1세가 개종을 하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귀족들도 다 개종이 돼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리스 종교를 개종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블라디미르 1세는 뭐냐면 동로마 황제의 권위를 받아서
황제권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동로마 황제 입장을 볼 때 얘를 이용해가지고 그 동유럽에 있었던 그 슬라브족들 통제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그 키예프 공국이 그 주도권 상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또 공국들로 나눠져. 그냥 한 수십 개 공국도 나눌 때 이때 누가 쳐들어와요? 몽골족들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 몽골족들이 쳐들어서 이제 바투의 원정군이 수부타와 함께 시쫓고 다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러시아 점령하고 저기 폴란드, 헝가리까지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그로니차 전투나 모이 전투에서 크게 이기잖아요. 근데 그때 때마침 누가 죽어? 그 당시 이제 오고타이까지 죽으니까 그게 해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바투는 쿠데타는 참사가 나고 잠깐 이제 그 러시아에 있다가 돌아와. 그래서 러시아에서 세웠던 게 뭐냐면 사하를 중심한 히차크 왕국이야. 그래서 한동안 이제 몽고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15세기 때 모스크바 대공국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반 3세 4세 때 이제 뭐냐면 동북부 러시아를 통일하고 했고 특히 이반 4세는 되게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냐? 대규모 왕권 강화. 유명하고 이 사람 이반 내제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전제 정책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 이반 4세고요. 그 다음 폴란드는 14세기, 16세기 때까지 되게 전성기였어요. 16세기 이후부터는 분열됐지만 이때는 상당히 전성기였다. 한때는 러시아를 공격을 한 적도 있어. 러시아를 공격해서 이긴 적도 있고. 자, 뭐 이렇게 있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서양사 개론 내용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비잔티움 제국을 보면, 자, 역사는 이제 쭉 있는데 그 앞부분은 이제 좀 보시고, 자, 요거는 봐야 되겠네. 자, 동로마 제국이 나중에 영토가 축소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와 이제 그 밑에 소아시아 반도 영토가 축소되니까 공용어도 처음에는 라틴어였다가 뭘로 바뀌죠? 그리스어로 바뀌어. 라틴어 그리스어. 그래서 왕통도 다 그리스 사람이 다 차지해. 이탈리아가 아니야 이제 그리스야.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인종 이동 후에 동로마는 그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전신이었던 그리스 시대의 비잔티움에 관련시켜 비잔티움 제국이라 한다. 이 비잔티움 제국은 뭐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서유럽 애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럽 애들이 동로마 하면 로마 제국 계속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좀 약간 정통성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낮춰서 얘기하는 게 비잔티움 제국이야.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가 동로마에 대한 그 기술 중에 상당수가 서로마 역사, 그 서유럽 역사가들에 의해서 연구된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약간 동로마에 대한 어떤 편견, 슬라브족에 대한 편견, 그걸 가지고 접근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황제 교황주의라는 용어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 되겠죠. 자, 하여튼 민족 이동의 혼란은 어느 정도 안정된 6세기 때 마지막으로 과거의 로마 제국의 제군과 그 정통을 계승한 황제가 유스티누스 황제죠. 그래서 이제 유스티누스 황제 업적이 쭉 나오는데 로마법 헌책을 냈고 그래서 장군의 베리사리우스와 시켜서 이제 북아프리카 반달 왕국을 공략하고 시칠리아를 거쳐서 아까처럼 동고토 쪽을 굴복시키면서 과거 지중해 영토를 거의 한 7, 80%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왕이 라틴어를 사용한 마지막 황제야. 그부터는 다 그리스어를 사용하군요. 자, 그가 이제 건조한 비잔틴 건축에 정수한 것은 성 소피아 성당이구나. 이거는 그 동방식, 그러니까 오리엔트식 어떤 그 성당이다. 동양식의 성당인데 이런 것들 기억. 이것이 나중에 또 뭐냐 시리아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시 이슬람에 또 영향을 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스티누스가 죽은 후에 비잔팀은 북쪽 아바르족, 슬라브족에 침해받고 그다음 동쪽은 사산족 페르시아와 공격을 받아 시리아, 이집트를 상실했다. 그 다음에 헤라클루스제 왕조는 좀 이름을 기억을 해두겠죠. 이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능한 가당성 있는 황제로서 페르시아에 대한 반격을 통해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게 그 예문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사산족 페르시아가 막 공격해오니까 반격을 취했어. 그래서 한동안 정복 사업을 했고 시리아, 이집트를 회복하고 그렇지만 말년에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죠. 그게 이슬람 세력이야. 그거 관련돼갖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초반기 때는 헤라클루스 싸울 때는 사산족 페르시아, 후반기 7세기 후반 때는 이슬람. 그러니까 한 명의 황제가 두 개의 이민족을 대상으로 이제 싸웠던 거야. 이제 구분을 좀 해보시고. 자, 하여튼 말년에 그 이슬람 세력 공격을 이제 비잔틴 영토가 많이 이제 뭐냐면 축소되고 이제 비잔틴 영토는 소아시아와 그 발칸반도 일대 있죠.
그게 이제 했고, 특히 소아시아 그 발칸반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발칸반도의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근데 그 소아시아를 나중에 꿀꺽 누가 먹겠어요? 셀주크 투르크가 먹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십자군 원정 중에 두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순례도 있는데 제일 경제적 원인이 뭐냐면 소아시아 지역 있잖아요. 그 소아시아 지역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상실하면 이제 비잔티아 상당히 부의 한 7, 80% 날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있어. 경제적 배경에. 자, 하여튼 그때까지는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듭된 이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 비잔티아는 소아시아와 발칸반도에 군강구제를 이제 실시했고, 이 군강구제 예전에 시행했는데 이게 군강구제가 테마제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둔정병제하고 같이 혼합해서 그 실시를 내놨어.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는데 자연농민들에게 군역을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토지를 수여하고 그 토지를 아들이 계승해서 군역을 종사한다는 조건에서 이뤄지게 상속되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매하죠. 이게 군강구제 실시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이 군강구제 같은데 실제 내용은 군강구제가 아니라 둔정병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군강구제 물어본 사람들이 둔정병제 내용을 쓰고 이제 군강구제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엄연히 말하면 이게 틀린 내용인데 이게 듣기로는 맞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 아마 그 출제한 교수가 저쪽 그 동로마 쪽의 교수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쪽에 이제 전공 교수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서양사 교수 중에 어떤 부분은 아니면 다른 부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진짜. 예. 하여튼 이디아 비잔틴 사회는 초기에 대토지 소유제와 예농 대신에 소토지 소유한 농민 또 이런 농민이 구성된 자연 총량이 우세한 사회로 변하겠다. 자, 그래서 군강구 사용관이 이 뒤에가 이제 군강구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군강구 사용관이 지방 행정도 관할했죠. 예, 그래갖고 있다. 그래서 이때는 군강구 사용관이 뭐도 데리고 자연 농민을 데리고 이제 싸우는 형태였어. 보병 일단 진병을 해가지고.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용병은 없었냐? 용병 계속 있었어요. 이건 지방군이고 중앙군은 상당수가 용병이에요. 다양한 외국 왕사들 구성돼 있어. 그래서 뭐 게르만족도 있고 저기 뭐 슬라브족도 있고 아바르족도 있고 다양히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전술을 또 구사해. 그래서 용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자연농민 비중보다는 어느 비중이 더 커지냐면 용병 비중이 더 커져. 자, 하여튼 8세기 초에 이슬람은 수도 콘스탄티노플 접근하여 이를 포위했으나 네오 3세가 이제 격퇴했고 이슬람의 전투에서 소아시아 국경선에 따라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제 라반나 총독은 이때 거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롬바르족에 의해서 종주의보가 이제 찍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나 이제 9세기 후반에 마케도니아 왕조가 들어서면서 비잔틴 제국의 성균을 말했다. 이 마케도니아 왕조는 뭐냐면 비잔틴 제국은 조선이나 고려처럼 한 개의 왕통이 이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계통의 왕조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활동이 되게 복잡해. 아까처럼 말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새로 힘을 가두던 비잔틴은 10세기 후반에 크레타를 회복하고 잇따라 안티오코와 시아 북부를 회복하는 한편 아르메니아 침투에 이를 병합하였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병합은 비잔티움과 중앙아시아 투르크족과 이제 직접 대결 형세를 가져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르메니아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발칸반도죠. 그리고 여기가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들어가면 이쪽 지역에 이제 터키 쪽이 있고 그 북쪽에 지금은 예전 러시아 지역에 카프카스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카프카스 산맥에 3개 국가가 있어. 하나가 이제 아르메니아, 아르제바이잔, 조지아. 그래갖고 주로 이제 기독교를 믿거든요.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 또 독립된 기독교가 있어. 아르메니아 기독교라고 거기까지 이제 침범했는데 문제는 요 지역 자체가 중앙아시아 지역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 투르키스탄 지역 있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투르키스탄 지역에 이미 요때가 9세기 때 10세기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돌굴족 투르키스탄이 원래 몽골 평원에 있다가 9세기 때 그 당시 키르키즈에 공격을 받고 위구르족이 그때부터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갖고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투르키스탄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요때 때마치 누구하고 맞붙어치게 되는 거야. 오스만하고 딱 오스만이 아니라 비잔틴 지역하고 딱 대결하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미 9세기 중엽부터 대토지 소유의 경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소아시아의 대규모 반란이 소토지 소유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왕조 초기에 이런 추세가 이제 가가 돼서 이제 자연은 이제 소농촌이 쇠퇴되고 대토주의가 이제 극속화되면서 보유지가 이제 잠식화 되니까 자영농 출신의 이제 병사들 굴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용병이 다시 나타났다. 주의할 것은 용병이 예전부터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용병이 상당수하겠죠. 비잔티움 제국 중앙국이 거의 용병으로 채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용병 자영농 구조였다가 점차 누구의 비중이 올라간 거야? 용병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사병을 밑에 이제 지방에서 지방의 대토지 소유자들은 이제 호족들은 황제권 도전하게 됐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와중에 또 새로운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오죠. 그 노르만족도 이제 와서 시리아 남이탈리아 지역을 뺐고, 그 다음에 동쪽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와. 그래서 이들이 어디를 정복하죠?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해. 이게 큰 타격이야. 큰 타격이죠. 왜냐면 소아시아 지역이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뭐예요? 이 지역이 상당히 경제적 중심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소아시아 출신의 지방 호족의 한 사람이었던 알레시우스 1세가 새로이 이제 재오르면서 올라 위기를 모면하고 십자군 시대에 맞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소아시아가 원래 기독교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근데 여기에 이제 투르크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독교 세력들이 밀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거기에 지방 제후국으로서 뭘 세웠냐면 룸 셀주크 투르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룸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있었던 그 제후국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룸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나중에 누구부터 공격받냐면 이란국 있죠. 이란국 공격받고 점령당해.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 본국도 점령당하지만 또 제후국도 룸 셀주크 투르크도 점령당하고 이들 이제 나중에 이란국에 독립을 하면서 룸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정복하면서 그 자녀 세력들이 있어요. 그 자녀 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야.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가 그 룸 셀주크 세력의 자녀 세력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 터키 부분 중심의 소아시아 반도에 다시 일어나게 되죠.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름으로 여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전에 어떤 강사가 EBS 강사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 뭐냐면 셀주크 투르크가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당했대요. 그래서 저는 참 약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오스만 셀주크 투르크는 누구한테 멸망당했어요? 이란국한테 멸망당했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눈 셀주크 투르크를 약간 착각해갖고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눈 셀주크 투르크도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당한 게 아니라 이란국한테 멸망당한 거야. 그러다 나중에 그 눈 셀주크 자녀세력인 오스만 투르크가 그 자녀세력들 나머지 다 통합을 해갖고 터키에 다시 일어난 거.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아시아 지역은 기독교 세력이 있지만 이제 이때부터는 투르크화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와 이제 사회 부분을 보면 자, 비잔티움 황제는 그 절대적 지배주죠. 그래서 그는 이제 바실레우스라는 왕 중의 왕이라고 자칭했고, 그 동방적인 신적 성격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요. 그는 갈리나 군대를 지배하는 한편, 종교에서 콘스탄티노플의 수자대주의 임명을 비롯한 종교회의 소지와 회의 내용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외워두세요. 콘스탄티노플 수자대주의 임명권, 그 다음에 종교회의 소지권과 회의 내용 결정권, 이런 것들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정치에 예속되는 형태죠. 이렇게 지시를 받고 이렇게 종교가 정치에 예속되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서노마 같은 경우에는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야. 네. 그래서 이게 세속 권력과 영적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거고, 자 그리스 종교로 불려진 비잔틴 그리스도 교회는 이와 같은 서방과 달리 황제와 그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황제 교황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황제가 거처하는 궁전은 일반으로부터 격리된 성역이었고 국가기관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내용인데 이거 각자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쭉 있는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비잔티움 군대 조직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자연농민과 일반 보병, 그 다음에 기병,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여러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잔티움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외교수이 상당히 뛰어나요. 외교수이. 그리고 일종의 이의지, 중국식으로 받으면, 그리고 또 외교수를 뒷받침하는 게 막대한 돈이죠. 쳐들어오면 돈 주고 물러나요. 용돈 주면서 물러나라고 해. 그러면 이제 테오도시우스 장벽 앞에 딱 있잖아요. 콘스탄티누플
저기 도시 앞에 테오도시 장병이 딱 기다리고 아무 공격이 안 되면 이제 적당히 싸우다가 돈을 주면서 물러나고 해. 그러면 저 이민족도 알겠다면 돈 받고 나가요. 근데 한 번씩 쳐. 유목민족들이 왜? 여기 치면 돈이 되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으로 또는 이의제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갖고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한 1000년 동안. 그 대표적인 이의제의 방법이 뭐냐면 그 아까 이제 블라디미르 1세를 이용해갖고 이것도 슬라브족이잖아. 다른 그 약간 슬라브족들을 통제하는 방식이죠. 자, 하여튼 경제면에 보면 노마 말기 때 통제 경제를 계승했고 식량 확보와 군대의 병력으로서 농업을 중요시했고요. 그다음 슬라브 정착민을 이용해서 농업 발전을 깼다. 특히 이집트가 상당히 경제적 곡창지였어요. 예전에 동남아가 이집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은 그 매일 공짜빵을 받아 먹었다고 그래요. 전성기 때는 공짜로 하는. 그 다음에 중국부터 양장업이 발달됐다. 양장업을 이제 반성시킨 사람 누구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여기 보면 이제 콘스탄티노플 있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 인구 100만을 있고 뭐 테살로니카는 뭐 50만 인구를 가졌으며 등등 있고. 자, 그 다음에 주요 공업 길드 조직이 있었다. 그래서 중요 길드에 의해서 독점 생산이었고 조합은 원료 구입, 판매, 제조업, 가격, 이윤 같은 것들 엄격한 국가 통제를 받았다. 이건 뭐 서유럽과 비슷하죠.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콘스탄티노플 좀 볼게요. 콘스탄티노플은 가장 큰 국제적 시장으로 동서의 각종 상품의 집산지였다. 비잔티움은 그들의 이제 화폐의 가치를 유지를 노력했으며 국제무역의 표준적 화폐를 존중했다. 비잔틴 화폐가 상당히 그 당시 기축통화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문화를 이제 볼게요. 자, 문화는 요거는 우리가 좀 쉬울 때가 되지 않았나요? 몇 분의 책이죠? 쉴 때가 될 것 같아. 10몇 분에 시작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문화 부분 할게요.